여러분 안녕하세요. 2010년대 중반에 한국 원자력 산업은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 갈등 때문에 설계도를 포함한 주계약자로서 원전을 수출하는 거, 이거는 아직도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원자로를 만든다, 증기발생로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시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된 겁니다. 공사 기간은 가장 짧고 비용은 가장 저렴한 거죠. 그런데 2017년에 그런 우리 한국 원자력 산업에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해 출범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원전 건설 이거 다 올스탑 됐고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금지되고 조기 폐쇄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그 대신에 태양광, 풍력 발전기들이 전국 곳곳에 자리를 늘려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원자력 산업 서플라이 체인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신 두산중공업이었잖아요. 이 두산중공업만 봐도 그런데요, 2016년 당시에 계약 협력업체 숫자가 325개였는데요 탈원전하고 같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019년에는 219개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몇 년 사이에 거의 30%가 줄어버린 거예요. 신규 계약 건수로 따지면 한 40%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받아서 일하던 협력업체 기업들 거기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학의 원자력 산업을 전공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원자력 공학과 입학생 수를 보면요, 2016년에 카이스트가 22명, 유니스트가 2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이 되면 뭐 3명, 4명 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 탈원전 정책이 폐기가 됐는데도 지원생 숫자가 3명, 4명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인생을 다 여기다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또 다시 탈원전을 할지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원자력 공학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 또 한다고 하니 국내에서는 안 하겠다, 해외에다가 수출은 하겠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탈원전이 아주 깊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뜻밖의 반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이 윤 후보는 탈원전 폐기를 공약을 했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2022년 5월 달에 출범한 이 윤석열 정부,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정반대로 방위산업 진흥 하겠다, 원자력 산업 진흥을 시켜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는데 많은 힘을 썼고요. 또 탈원전으로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도 다 부활을 시켰죠. 그 덕분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도 수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 더욱 중요한 건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부분 나라들이 탈원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2011년에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 버리는 거야, 이게 거대한 추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가 반전이 된 거예요. 2022년 무렵부터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동유럽 국가들, 또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전용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그것을 확보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급기야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다 탈탄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COP28라고 하는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 COP28 정상회의가 2023년 12월 달 회의에서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원자력을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거하고 똑같이 원자력도 정당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흐름의 절정은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일 텐데요. 지난 4월 달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양을 4배로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2040년까지.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이 100GWh거든요. 근데 이걸 2040년까지 400GWh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 지금 우리가 한수원이 체코에 가서 인수한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있잖아요. 각 한 기당 용량이 얼마냐면 1GW예요. 그걸 2기를 우리가 수주를 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선언한 거는 얼마나 되는 거냐? 그런 발전소 300개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100기가에서 400기가로 늘리니까 300기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1GW짜리 대형 원전 300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도 여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체코에서 우리가 수주한 게 한 기당 1GW당 13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2기에서 26조 원인데 그런데 이걸 30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에서만 3,900조 원 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것이죠. 지난 30여 년 동안요, 전 세계가 탈원전 흐름 속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전 붐이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요,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러시아 가스를 들여다가 다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전엔 석탄을 썼는데 석탄을 버리고 궁극적으로는 태양광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 단계가 바로 가스를 쓰는 것이고 그 가스는 대부분 러시아산 가스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지금 보면 동유럽 국가들 계속 항공기 드론 같은 거 넘겨보내고 해가지고 국경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저 러시아가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어떻게 러시아산 가스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가스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안은 뭐냐? 석탄은 안 되니까 그럼 원자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둘째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전력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 구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들쭉날쭉하잖아요. 또 풍력 발전은 바람이 많이 불고 적게 부는 데에 따라서 또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 발전 이거를 주 전력원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전기를 저장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 때, 태양이 뜨거울 때 많이 생겨난 전력을 배터리에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 배터리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백업 발전소, 유사시에 돌아갈 수 있는 발전소를 따로 만들어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미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전압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대정전 사태를 겪었잖아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전압 불안 문제 이것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불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석탄이나 가스 이런 걸 쓰기는 너무 어렵게 되었으니 결국 대안은 뭐냐? 원자력을 키워서 풍력, 태양광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셋째는 인공지능 AI 부음입니다. 2022년 11월 30날 챗GPT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 전까지 말이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별로 주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발표를 하고 12월 1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뭐 급등을 하거든요. 갑자기 소비자로부터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오픈 AI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 아마존 이 수많은 기업들이 AI 이거 되는 거구나. AI 하면 돈 벌겠구나. 그래서 다들 인공지능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하려면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많은 투자들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데 추정을 보면 2030
30년이 되면 기존보다도 전력 소모량이 말이죠 30%는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추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으로는 또 다 충당할 수 없으니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오픈 AI가 다 자기 전용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존의 전력선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100%로 전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업들이 다 자기 전용 원전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전 르네상스, 이 거대한 흐름 중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SMR이라고 하는 겁니다.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자로에는 대형, 소형, 그리고 마이크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대형은 보통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르는 그것들이죠. 그거는 대개 1기가와트, 즉 1000메가와트 이상입니다. 그런데 SMR 소형은 300메가와트, 0.3기가와트에서 0.02기가와트 그 정도에 이르는 이 작은 용량의 원자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메가와트 이하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SMR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스몰 리액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소형 원전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비용인 겁니다. 군사용으로 쓸 때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비싸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쓰자면 값이 굉장히 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값을 낮추는, 생산 원가를 낮추는 그 일을 아직 성공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듈 방식의 원자로를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듈 방식의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모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자면 레고 블록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원자로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짜 맞추면 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수원이 체코에서 1기가짜리 대형 원전 2기를 수주를 했잖아요. 이건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SMR로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2기가짜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0.3기가짜리 SMR을 7개를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SMR 방식인 거죠. 그럼 그 SMR은 어떻게 만드는가? 대형 원전은 현장에서 뭘 갖다가 놓고 공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SMR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보일러 만들듯이 300메가짜리를 똑같은 거를 7개를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트럭으로 싣고 현장에다 갖다 놓는 방식, 그게 모듈 방식인 겁니다. 그게 SMR인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 안전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같은 모형을 반복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조 원가 역시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수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이 상업용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원전 붐, 원전 르네상스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또 수많은 기업들이 이 SMR 같은 원자로의 설계에다가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설계도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 능력, 시공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물론 억지로 할 수 있죠. 미국도 억지로 할 수 있고 영국도 프랑스도 다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요, 2022년 5월달 사우디가 1.4기가와트짜리 원전 2기에 대한 입찰 요청서를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각국의 킬로와트당 원전 건설 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얼마냐? 3,571달러. 근데 프랑스는 얼마냐? 7,000달러 이렇게 넘어가죠. 미국, 러시아 다 한국보다 70% 정도 더 비싸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약간 더 비싼데요. 이 중국은 세계의 이 지정학적 지형이 급변하게 되면서 이 원전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가 되고 나니까 한국이
압도적인 공급자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건 100년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건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러고 나서도 그 유지 관리, 폐체에 이르기까지 최초의 건설자가 계속 그 나라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에다가 그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미국의 적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중국한테 못 맡겨요. 러시아도 꽤 원전을 잘 만들지만 러시아도 미국이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또 유럽의 동유럽 국가들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도 그 일을 맡길 수 없고, 근데 중국은 또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서방 진영의 원자력 발전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성비면으로 단연 한국이 최고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특히 원자로라고 하는 건 핵 분열이 발생하는 바로 그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을 뽑아서 물을 끓이는 증기 발생기가 있잖아요. 이 둘 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이것을 제작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지금 그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34대, 증기 발생기 124대를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의 두산중공업이 제작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SMR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뉴스케일이라든가 또 캐나다의 캔두 에너지라든가 이런 데들이 야, 우리가 설계를 하면 누군가 만들어 제작해 줘야 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거는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미리 SMR 개발하는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 파트너십을 맺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예 창원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전 파운드리 공장을 차려놨어요. 여의도의 1.5배 크기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엄청난 숫자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죠. 누구든지 이 원전 설계도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또 현대건설 같은 이 건설 회사도 미국 원전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러느냐? 대형 원전을 만들 때 증기가 올라오는 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그것을 제일 잘하는 데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원전 설계하는 기업, 주계약자가 될 수 있는 원전 기업들이 한국의 건설 회사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주식 뜨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비즈니스는 원자로 또 증기 발생기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인데요. 그런데 설계에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설계도를 한국 것을 수출을 한다? 이거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주계약자가 된다면 그건 주로 한수원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수원의 주력 기종이 APR 1400이라고 하는 기종이거든요. 이것의 원천 기술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수원의 주력 기종 APR 1400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설계도를 참조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원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듯이 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시장도 못 들어가고 또 유럽 시장도 못 들어가고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에서 수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야,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합작 기업을 만들자. 우리 같이 미국 프로젝트도 인수를 하고 또 유럽 프로젝트도 우리가 따자라고 제안을 해놨는데,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좋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하면 그 손실은 너희들이 부담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부담할 생각이 없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다 네 책임이야. 그것을 네가 받아들인다면 합작 기업을 만들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수원의 입장에서도 그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 합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이 원전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로 나서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주계약자가 되었을 때 누구든지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시공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일은 한국 기업을 빼고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르네상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한국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정작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내 원전의 서플라이 체인, 특히 중소기업들이 위축이 될 거고요. 제작 단가, 시공 단가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위축이 되면서 그만큼 한국 원전 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수십 년 만에 굴러온 복덩이 이걸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일지 결국 우리 국민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김종의 경제TV가 보내드린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70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